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응하고 싶은데, 일단 그 전에 제가 몇 가지는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보도에 보면은 대통령이든 최순실이든 안종범 비서관이든 아니면 정호성이든 증거가 차고 넘친다, 증거가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검찰 소위 발표성,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믿지 마십시오. 증거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걸 제가 단언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정에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3명이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진술, 그 진술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그들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느냐? 그 법정에서 한 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검사 이름도 알고 있고 지금 그 검사 좌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검사가 마지막에 재판장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딱 2개입니다. 그 2개가 뭐냐? 하나가 안종범 수첩이고 하나가 정호성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 누설 문건 4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영태의 진술은 검찰도 이미 증거 능력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제 내일 수사를 받게 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어저께 최태원 회장을 부르고 오늘 또 롯데 면세점 그쪽을 부르고, 아니 증거를 확보를 했으면은 부를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뭔가 만들어 보려고 막 하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검사가 얘기했던 대로 그럼 증거 2개, 그건 과연 증거가 맞느냐? 자, 안종범 경제수석의 수첩에 대해 가지고 이 종편이나 방송에 보면은 마치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한 사초와 같아, 역사적 문서와 같아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거 말고 보면은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난다. 그 수첩이 처음에 17권 했다가 다음에 37권 했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정에서 이게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수첩이. 제가 법정에서 봤습니다. 그 수첩이 뭐냐? 이런 수첩이에요. 이런 수첩. 얇은 이런 수첩. 요 앞에 요 안에 페이지 몇 페이지 있고 하나 이 얇은 수첩이에요. 이런 거. 그러면은 안종범 수석이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앞부분은 날짜를 쓰고 그날 자기 일상생활을 찍었습니다. 앞부분에는 이렇게 쭉 써나가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썼습니다. 이게 안종범 수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게 37건, 크기는 요 크기입니다. 이렇게 37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처음으로 그 수첩을 이제 화면에 띄워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종편이나 언론에서 야, 이게 참 사초처럼 잘 기록되어 있는 줄 알고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민정수석이 남긴 그 수첩이 맞습니다. 이 업무용 수첩이고,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날짜에 언론 보도랄까 이런 게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안종범 수첩에 기록된 게 딱 공개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GKL 영어 단어 하나, 그 다음 이기우,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 그러니까 정성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소위 장애인 편싱팀의 소위 후원한 회사예요. GKL 이기우는 누구냐? 대표이사예요. 딱 그것밖에 없어요. 단어 나열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제 그 수첩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기업체 이름 나오고 대표이사 이름 나오는데
이름 틀렸습니다. 그에서 대표이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 부분은 안종범 수석이 잘못 적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첩에 소위 증거가 될 만한 게 몇 건 있느냐? 이 조그만 수첩에 한 건, 두 건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갖다 놓고 검찰은 요 날짜에 GKL, 이기우, 롯데, 면세점 이게 있으니까 이 날짜에 이거 했다라는 추정입니다. 이 증거 아니에요. 이게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검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 거기에 절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니, 정호성 비서관이 소위 공무상 기밀을 47건 누설했다. 헌법재판소 이 결정문에 보면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그겁니다.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인사, 정책 등에 관한 국가 기밀을 일시적, 단편적이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이상 지속되었다. 아주 대단한 것처럼 지금 살았습니다. 정호성의 이 제목이. 자, 어쨌거나 정호성 비서관이 공무상 기밀 누설한 문건은 47건입니다. 그 47건은 이 공소장대에 다 붙어 있습니다. 47건이 뭐냐. 자, 그럼 이 47건 보면은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2013년에 보낸 게 37건입니다. 47건 중에서 37건이 2013년도 대통령 된 그해 보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내용도 별거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내용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5건밖에 안 보냈습니다. 5건. 그 5건은 뭐냐? 그건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최순실이가 신사동에 의상실을 차려놓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입을 옷, 그 옷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순방과 관련된 대충의 일정표입니다. 그 5건이. 2014년에 5건, 2013년에 37건. 자, 2015년에 몇 건이냐? 제로입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2016년에 5건입니다. 2016년에. 2015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속적입니까? 이게 3년 동안 계속된 겁니까, 이게? 그러면 2016년에 이 5건은 무슨 내용이냐? 그 3건은 멕시코 문화행사 검토 보고입니다. 멕시코가 무슨 문화행사 검토하는 그런 보고서. 교문 수석실에서 만드는 거지만은 그냥 검토하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게 3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로잔 국제스포츠 협력 거점 구축해라. 스포츠 관련이에요. 협력 거점 구축해라. 이런 자료예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뭐냐?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아니, 이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이게요, 47건 하는 게 지금 언론이나 이 말한 데서 보도 보면은 대단한 국가 기밀. JTBC 그거 보십시오. 국가 기밀 200건을 태블릿 PC에 담아서 최순실한테 주고 어쩌고. 전 거짓말입니다. 검찰도 공소장에다가 47건, 그리고 그 목록이 다 나옵니다. 그 47건 중에서 소위 말해서 대외비라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른바 국가 기밀이라면은 이제 대외비가 소위 국가 기밀입니다. 딱 한 건 있습니다. 그것도 상급 비밀. 외교부 관련된데 큰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내일 불러가지고 조사한다 하더라도, 자, 공무상 기밀 누설? 물론 공무상 기밀 누설 되죠. 근데 이건 별 내용도 아닌 거고. 자, 안종범 수첩? 이게 그냥 안종범 단어 나열이에요.
근데 지금 종편이나 언론에서는 그냥 뭐 엄청난 게 오고 바로 뭐 영장이 청구되고 바로 감옥 가야 된다 하는데 이제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자리에 오신 분이라도 이제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알아야 모든 게 되는 거지. 사실을 모르면은 여러분들도 어디 가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사실을 모르면은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을 알아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은 났습니다. 난 이 마당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결국은 헌법재판관 8명을 제 개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소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제가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이름하고 그게 제 이름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하고 나니까 뭐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하고 뭐 카톡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연락은 없디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공개하면서 어떤 전화든 제가 다 받고 다 답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위 비난 문자가 딱 2건.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그 뭐 노빠들이 하는 그런 비난 문자가 딱 2건 제가 받았고 거기에 저도 대응해줬습니다. 그래 잘 받았다. 대응해주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젊은 친구가 하나 이제 전화로 소위 일종의 욕설 비슷한 그 뭐 늙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하고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나이 그런 걸 떠나가지고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탄핵받고 비난받을 이유를 네가 하나씩 대봐라. 그럼 내가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자, 최순실 국정농단이라 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고영태다.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이다. 그래서 질문하면 내가 딱 대답을 해줄게. 하니까 이 젊은 친구가 제가 공부 좀 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건들 필요가 조금도 없고 제 주변에 20대 30대 젊은 애들 보면은 얘들은 전부 다 소위 시간급을 압니다. 그리고 알바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관계를 알면은 이 친구들은 절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북주사나 저 좌파에 빠질 애들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자신있게 말입니다. 아니 공무상 기밀수를 47건 자 2015년에 한 건도 없었다. 왜 3년 동안이냐? 2016년도에 5건 전부 다 스포츠 관련이다. 로잔 올림픽 이런 것들이다. 멕시코 문화무 행사 이런 것들이다. 자신있게 부딪히십시오. 그런 젊은 애들하고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제 핸드폰 물어보십시오. 제가 대답 다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하고 나니까 사실 전화가 뭐 일본에서도 오고 국제 전화로도 오고 뭐 남해 창성도란 섬에서도 오고 뭐 목포 전주 전국 안 가리고 옵니다. 제가 다 듣고 이래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가 이 동조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장은 저 혼자 했는데 지금 부산에 있는 한 경찰관입니다. 그러니까 경감 무마 2개로 이제 퇴직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헌재 재판관 8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했으니까 자기는 형법상 내란죄로 자기가 추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형법상 내란죄 됩니다. 이거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형법 제 87조인데 국토를 참절 그러니까 국토를 나라가 뭐 지방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갤러 활동하는 거 이거 말고 국헌을 물란할 목적 여기에 걸립니다. 국헌 물란이에요. 헌법재판관들 행동은. 그러니까 형법죄 걸립니다. 형법죄 87조에 걸립니다. 내란죄. 그래서 이 경찰관께서 이제 내란죄로 해가지고 논리를 구성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고발장. 아주 잘 썼더라고요.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그분은 이제 소위 형법상 내란죄로 하시겠다니까 그거 하십시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고영태나 이 노성일, 박헌영
얘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주장을 하시는데 처벌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고발장이 됐든 고소장이 됐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국 세력에서 어느 누구도 고영태를 고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기를 치는 거예요. 고발을 해야 우리가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검찰도.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고영태도 지금 한국을 떠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 중입니다. 고영태도 이미 도망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노성일이는 지난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따라 독일 갔다가 이 친구를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 노성일은 독일에 있고 지금 대충 확인을 해보니까 독일 디셀도르프 쪽에 거의 정착 비슷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노성일 행적은 파기되고 있고, 고영태는 지금 아직 행방을 모르는데 지금 해외로 한국을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확인 중이고 말입니다. 근데 일단 고영태를 또 제보를 해야 이 친구 출국 금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잡아넣으려면 고발장이 있든 고소장이 됐든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주에 계시는 한 의사분이, 그분이 몇 번 서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고 하니까 오늘 고영태 고발장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날라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이제 몇 가지 손도 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결심이 서시면 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전주에 계시는 의사 한 분이 오늘 제가 그 초안을 봤습니다. 고영태 고발장이에요. 고영태를 고발하는. 근데 그런 게 들어가면 이제 고영태는 발이 묶이게 됩니다. 자, 그거 말고도 지금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특별수사본부라는 2기 특별수사본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됐는데 거기에 일부 검찰 수사관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굉장히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 수사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을 공개하고 나니까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자꾸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영태 일당이라 모두 7명 아닙니까? 고영태, 노성일, 박은정, 요거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현정이란 여자, 그리고 유상영이란 남자, 거기에 이제 최철이라는 문체부 장관 보좌관, 거기에다가 김수현이라는 녹음 파일, 한 친구, 이 4명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나 노성일이나 박은정은 거의 공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 제가 볼 때 해외로 빨리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 사이에 지금 내분이 일어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렇다면은 그 중에 어느 누군가라도 사실을 알려주면은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진실을 여러분도 아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요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쭉 비교를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 첫 문장은 당연히 국회입니다. 주어가 국회로 나갑니다. 국회는 2004년 3월 12일 15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여 찬성으로 가결을 하였다. 국회는 가결하였다예요. 이게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거로 이 사건의 개요, 제일 첫 문장 딱 끝납니다. 두 줄로.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탄핵 소추를 찬성시키고 가결시키고 그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왔다. 그렇게 시작되는 게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장은 이미 조감지닷컴에서도 이미 보도했습니다만은
첫 문장이 국회가 아닙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입니다. 첫 문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래와 뭐 쭉 하면서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다요. TV조선 보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문장이. 그 다음에 JTBC 태블릿 PC가 발견되니까 국민들이 소위 말해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게 그런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가가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했다. 소추하러 왔다예요. 자, 여기에는 딱 두 문장. 여기를 보십시오. 석장이에요, 석장. 한참.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소위 예단, 그러니까 어떤 예단을 같이 말해가지고 판사나 검사나 이 법률가들한테는 예단 배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벌금을 받아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는 단지 소위 법률가들의 어떤 양식을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단 배제의 원칙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해 이런 식입니다. 자, 소위 도둑놈 한 명을 잡았습니다. 재판에 이제 해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도둑놈이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전과가 몇 범이고 언제 어디서 이런 도둑을 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의 아버지는 옛날에 강도짓을 했고 어머니는 옛날에 방화를 했고 이런 게 예단입니다. 일종의 연좌제 비슷한 그런 건데 그런 표현을 쓰는 건 그건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부분도 공소장에 그런 예단이 잔뜩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합니다. 할일자에 본자를 쓰는데 일본주의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공소장에 소위 판사들이 추측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 특검에서 만든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도 완전히 예단을 갖고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자, 저도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최순실 씨가 왜 고영태한테 이래 협박을 당했을까? 나이도 20년 많고 하는데 저한테 두드려 패버리고 안 되면 돈을 쪼까버리고 하면 되는데 왜? 진짜 아킬레스건이 뭘까? 최순실이란 여자가 고영태한테 이런 협박을 당한 그게 딱 있습니다. 그게 불륜 아닙니다. 쟤네 두 사람 불륜한 게 아니고 딱 최태민의 딸이에요. 최순실이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다른 건 전혀 필요 없는데 최태민의 딸 그 한마디가 최순실한테는 완전 좋은 글씨입니다. 그것만 놓으면 자기는 이 사회에서 발 못 붙이는 거예요. 최태민이라는 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고영태나 노성일이나 이 일당들이 협박을 했다 그거예요. 좋다. 당신이 최태민 딸이라는 거 우리 공개하겠다 이거예요. 검찰이 이제 최순실을 소위 기소를 하면서 이제 공소장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럼 공소장은 제일 앞부분에 피고인의 지위라는 게 나옵니다.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다. 자, 검찰의 공소장 그래도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고인 최서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그래도 이건 아주 객관적입니다. 이 한 줄로 탁 써놨습니다. 다른 이야기, 왜? 최순실은 전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전과가 있으면 이 최순실은 언제 무슨 제로해가 몇 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가 김천교도소에서 언제 출소하였다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데 최순실은 전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줄.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직이다. 이 공소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최태민부터 나옵니다. 자, 대통령부터 일단 대통령을
피청구인은, 여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피청구인은 전 대통령 박정희와 영부인 유경수의 장녀로 태어나, 그리고 유경수가 사망한 무렵 최태민을 알게 되어 최태민이 총재로 있던 대한국국 선교단의 명예총재를 맡았고, 오랫동안 최태민과 함께 활동하겠다.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 파면 이 문제를 따지는데 이 왜 옛날 이야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자, 최순실은 뭐냐?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 최나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검찰도 그냥 대통령의 40년 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리고 특검이에요. 특검이 최순실 공소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최태민의 딸로서 해가지고 1978년에 최태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게 되고 그 딸로서 해가 쫙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보면 제일 끝에 가가지고, 자, 여기에도 제일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아는 게 선거법 위반, 다른 그 막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소위 안희정의 비리, 소위 말해가, 제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양길성, 의사 양길성과 관련된 비리, 여택수와 관련된 비리, 선앤문 사건, 측근 비리, 최도술 관련 비리, 노무현 대통령이 다 나옵니다. 왜? 국회에서 이걸 소위 대통령 파면 사유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다 나옵니다. 이거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자, 최도술 좋다. 안희정 부분, 안희정이가 돈 먹었다? 오케이. 그러나 그거는 대통령 취임 이전이다. 대통령 취임 이전에 한 걸 갖고 왜 문제를 삼느냐? 그건 안 된다. 하나하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쭉 보니까 대통령이 소위 말해가지고 선거법과 관련된 그런 중앙일보 보도, 경인일보 보도 쫙 다 평가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두 가지를 위반했다. 하나가 이제 공직선거법 제 몇 조 위반, 또 하나가 헌법 제 몇 조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헌법 위반 하나, 법률 위반 하나, 이 두 개가 과연 파면 사유가 되느냐. 그걸 이 헌법재판관들이 엄청난 고뇌를 하면서 작성한 겁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제일 끝에 결론 가서 뭐냐. 헌법 몇 조 위반, 법률 몇 조 위반 전혀 없습니다. 정보생한테 국가기밀을 누출했고, 최순실한테 시켜가지고 정경련 돈 뺏어가 말이지, 개인적으로 착복하려 했고, 이런 거예요. 헌법 몇 조 위반, 법률 몇 조 위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결정문이에요? 근데 지금 방송이나 종편에 나가 한번 떠드는 친구들, 야, 이 탄핵 결정문은 명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근거로 저 친구들이 명문장이라는 표현을 쓸까?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딱 이야기를 한마디예요. 이게 판결문치고는 너무나 단문이다. 짧은 문장이다. 그러니까 판사들 문장이 굉장히 긴데 이게는 너무 짧게 썼다. 그래서 명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노무현 탄핵 결정문, 이게 더 명문장입니다. 이게 더 짧아요. 짤막짤막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 조갑재 대표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셨지만은, 언론의 큰 광란입니다, 지금. 자, 제가 소위 일개 개인이 헌법재판관 8명을 제가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한 신문이라도 저한테 인터뷰를 할 거 아닙니까? 야, 당신 또라이 아니냐부터 시작해가, 당신 논리가 뭐냐? 아니, 저한테 인터뷰 하자는 데가 정규제 텔레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한겨레 신문도 좋아요. 경향신문도 좋고, 와라 이거죠.
제가 쓴 이 고발장이 잘못됐으면은, 저를 욕하고, 그리고 저한테 무고의 책임을 묻고, 아니, 상대방을 무고했으니까, 아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차치하고라도, 어느 언론도 저하고 인터뷰 하자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은 당신 건드리면 안 되니까, 완전히 모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 소위 말해가 사실관계 틀린 부분들, 그 부분들은 제가 추가 고소장으로 계속 추가 고소장 요구죄 제가 다시 고발장에 다시 나갑니다. 그쪽으로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거기서 제가 자세히 글로서 써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딱 한 가지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에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이제 사실은 애국 시민들, 애국 세력은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가슴앓이 하고 진짜 길에서 이거 외치고 이럴 때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자, 그 행동이 뭐냐? 제가 이번 주에 헌법재판관 8명을 제가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가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사를 이미 이제 검찰에 이제 맡겼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요번 주에 제가 추가 고발장을 내면서 빨리 나를 소환해라. 고발인 조사를 빨리 해달라. 하고 검찰에 정식으로 부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는 조갑재닷컴에서 질문지에 갔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 8명이 형사고발 당했는데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은 뭐냐? 질문지 보냈죠. 지금 대단하네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좋다. 소위 형사는 형사대로 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하자. 그래서 민사를 제가 청구를 합니다. 그건 뭐냐? 이런 대통령 파면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줘가지고 제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내가 손해배상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거예요. 제가 지금 소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제가 청구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지대가 들고 송달료가 들기 때문에 제가 상징적 의미로 제가 100만 원을 청구합니다. 그래, 8명이 각각 해가지고 10몇만 원씩 내놔라. 그러면 제가 청구하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법정에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네 대리인 변호인이 나오든지 소위 항변을 해야 됩니다. 저거 안 하면은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이 되니까 제가 승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응을 안 하면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승소를 하고, 이제 대응을 하면 법정에서 한번 하자 이거죠. 법정에서 너가 진짜 판결문 제대로 썼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 집단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소송. 그러니까 저는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행동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아마 이 고소장도 조갑재닷컴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만 하지 마시고 그냥 10만 원씩 해가지고 한번 헌법재판관 8명 상대로 소송 걸으면은 이미 제 소장이 있으니까 그 뒤에 이름 쫙 붙이면 되거든요. 한 10만 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일단 이경재 변호사 그쪽 법률사무소하고 제가 다 협의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정식 그걸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액션을 해가지고 헌법재판관들 상대로 소송하실 거예요. 예. 자, 그게 하나가 제가 행동 1번이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는 소위 종편을 고사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종편을 말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편을 고사시킬 방법 딱 하나예요. 종편에다 광고를 주는 기업들, 불매운동입니다. 그 노골적으로 우리가 불매운동 하면 됩니다. 자, MBC를 보세요. MBC가 요즘 많이 달라졌는데, MBC가 한 달 보름 전 하더라도 메인 뉴스 8시 MBC 뉴스 데스크 광고가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5개예요. 자, 뭐 A채널, MBN, 뭐 JTBC, TV조선 광고가 10몇 개인데 MBC 8시 간판 채널이 광고 5개예요. 지금은 이제 늘어가지고 12개, 18개인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똑바로 이제 보도를 하니까. 이제 광고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광고예요. 광고를 내는 기업들 제품은 사지 않는다.
근데 이제 4개의 종편을 다 하면은 바로 뭘로 곤란하니까 그 중에서 일단 2개만 먼저 딱 정하고 2개를 정하고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종편에서 제일 악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합리적이고 참 공정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여자 한 사람, 아주 뭐 통통한 여자 한 사람, 또 남자 한 사람, 뭐 대학 교수라는 뭐 이런 사람 해가지고 몇 명이 아주 악랄하게 계속 방송에 나가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은 종편에서 퇴출시켜라. 안 그러면 너도 소위 광고 주는 기업들 불매운동한다. 그런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